뉴스공장 첫 시작과 함께 온 코너입니다. 네.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아니, 사드나 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오산 비행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에는 오산 비행장이 없습니다. 오산 비행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의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가 인사는 없나요, 오늘? 저는 뭐 항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하시니까 또 하실 줄 알았죠. 자, 두 분이 오늘은 싸우지 말자고 두 분이 뭐 시나리오를 짜오셨다고. 누가 또 그런 또 네. 은밀한 이야기를 총수에게 전해줬어요? 네, 방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자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네. 참 말을 못하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준비해 오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진중하게 사선 의원과,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거였네요? 지금 제 아내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감시. 예. 아시죠? 상황에 따라 바로 올라오시려고. 김성태 의원님을 너무 좀 몰아붙여서 예. 제 아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김성태 의원께 너무 밀어붙이지 말은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고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종종 제 아내에게 지적을 당해왔는데 지난주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재밌었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오산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 집사람이 주무시다 말고 제 아내가 주무시다 말고 후다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뭐 이 방송에서 나를 디스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나는 그때마다 또 다음 방송 일주일까지 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이제 집권당의 중차대한 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이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해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 정도야 디스 당한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죠.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국회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로 핵을 쏘고 안 가군요.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예. 북에 저런 도발에 대해 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음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아니, 선창. 그거 정말 지금 안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김성태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의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의 해안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린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세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적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평화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의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금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YTN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사 문제로서 비롯된 이런 갈등 소지를 특히 사측이 막 이런 징계 해고다 뭐 이런 불이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입장을 저는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 말씀은 지금 MBC, KBS 파업 지지한다는 아닙니다. 지지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그런데 네. 노사 문제는 그 사업장 내의 노사 문제로 노사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할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MBC 노조 2012년 파업 때 내가 그때는 노조 지지했어요. 왜?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한마디로 그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그런 뭐
문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인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자유성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져가면 이건 노사 문제로 비약되고 결국은 분규 발생한다. 그래서 170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도 회사가 그런 과도한 인사징계 조치 못하게 막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나는 여기 개입했으면은 이 문제에 개입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어떻게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명식이 노동문제 전문가인데 조그마한 사업장이고 큰 사업장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면은 지명수배 때리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선가 잡혀와요.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때 그 사람들 체불 임금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1,100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 안민석 의원님 뭐 하십니까? 워낙 죽으세요. 워낙 해명이 길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워낙 해명이 긴 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MBC 사장 지키는 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앞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대안을 찾고 이제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김장겸 지키기 이런 걸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 과거에 노조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라도 KBS, MBC 노조원들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게 통큰 정치고. 예? 야당이 이 노조의 파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뛰쳐나가는 거, 이거는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오히려 저희들이 파업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파업, 지지, 야당은 반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번 장애투쟁에 나선 것이 비단 방송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이 정권의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또 장애투쟁이라는 충격요법을 거기에 엎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실관계 다 주장을 주시는데 김호중 공장장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야기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6차 핵실험은 오히려 6차 핵실험이 나니까 야 보이콧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할 줄은 모르셔가지고 오히려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이 좀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 이 자체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김장겸, 고대영 KBS 사장, MBC 사장 김장겸 이 두 분하고 자한당하고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장이 무너지면은 자한당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핵 실험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용어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본 겁니다. 또 내일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는 대통령 붙잡고 기습적으로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대통령께서는 푸틴 만나기 위한 그 전략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붙잡고서 왜 안 만나주냐고 그렇게 또 생떼를 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수일 내로 반드시 국회로 복귀합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져 버렸는데요. 당황스럽게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좀 앞뒤를 보고 정치하세요. 전략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자충우동식의 정치하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내가 상대가 워낙 못해서 상대가 중이지만은 실점을 해버려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상대가 좀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경기할 맛이 나는데 상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이 아무리 자충 운동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아니 여기 아무리 국회가 아니지만은 발언 순서를 지키세요. 네?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 안 했죠. 아, 이 시나리오가 멘트를 안 겹치게 하자는 이 거군요. 끼어들기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네? 하고 싶어 하는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 개입하지만 안 했다면은 MBC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입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말씀이 틀려요. 언론 자유를 침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수 정권하고 틀려요. 이호성 방통위 위원장이 MBC 사장은 정권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방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이게 개입 아니고 뭡니까? 이런 행위들이 언론인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차례 발언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난 이제 저희들의 언론 자유의 의지를 믿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정권이 개입했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그럼 청와대가 시킨 겁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없었던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식의 안민석 의원님 우거지가 발언 다 하셨죠? 우거지라고 그래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정권이나 우거지 정치하지 마세요. 정권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다녔어요. 청와대는 또 한술 더 떠서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사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KBS, MBC 사장 퇴진하라 입장 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안민석 의원은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됩니다. 다만 그 갈등이 2012년 때처럼 그때 MBC 노조가 170이 파업할 때처럼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입맛에 안 맞는 사장 찍어내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행편없었으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통제하고 언론 장악이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 촛불 그런 촛불 민심을 갖다가 제대로 방송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MBC나 KBS 같은 경우는 그 노조원들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회사 잘 감시하고 공정 방송이 이루어지지 할 때는 노조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경영진 교체 문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걸 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나서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예. MBC 김장겸 지키기가 예. 북핵 안보 위협보다 더 중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참 정말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대단히 감동합니다. 드디어 안민석 의원 입에서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가안보보다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셔서 저희랑 머리 맞대고 이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가자고요.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괜히 조선들 앞에서 선창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사드 임시 재배치 결정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 많은데 이제 국가안보 앞에 이 사드 배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략 그런 군 자산 우리 한국에 배치하고 전략 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도 우리 여야가 이거는 당락 떠나가지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합시다. 언제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제? 예? 자유한국당은 언제 국회로 돌아오나요? 저는 머지않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아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저 동네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간다, 뭐 그런 일정 조절도 못하고 있고요. 아니, 장애투쟁을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드맵. 국회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연설까지도 안 할 그런 정도였으면 그 다음 수순은 의원들이 텐트 치고 농성하고 또 몇몇 분들은 머리도 삭발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복귀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쫙 있어야 되는데 저 동네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뭐 막 내일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가시는데 청와대 막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그러고 안 만나주니까 또 뭐 거기서 과음 지르고 나오고 이게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을. 그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당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파견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그 허리 말하는 그때는 또 야당 탄압이라는 또 뭐 내용까지도 반드시 앞에 세우고 그렇게 가열찬 장애투쟁과 예. 대정부 투쟁한 거 그런 걸 좀 저희들한테 거의 다 왔기 좀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좀.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가 사퇴 수순인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뭐 저는 이혜원 대표께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당이 뭐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혜원 대표가 그 대표적인 장악론자고 통합 반대론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쨌든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혜원 대표가 아무리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자강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일 대표 자리 낳는다고 해서 바로 바른정당이 뭐 발언은 안 돼도 높아지는 건 한국당하고 아니냐. 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저는 그럼 나머지 19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여러 분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은 딱 반반이거든요. 자강론을 주장하는 이혜원 대표 중심에 한 10분 정도가 계시고 나머지 10분은 원내대표 중심의 통합론자가 합치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혜원 대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강론의 큰 언덕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통합할 때가 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체성이 두 당이 서로가 달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부정을 하고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의 세기를 찾자고 하는 이 철학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이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이 또 다시 뭉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명분이 지금 없는 이제 것이죠.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보수가 대통합하는 걸 저런 방식으로 참 구구절절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이 보수가 대통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걸 지금 안민석 의원은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되는 안민석 겁니까? 의원이 예. 체질적으로 저분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잘못되고 또 뭐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감하게 비판하는 분이지 저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옹호하면서 이런 분 아니에요. 아무튼 이혜원 이 건으로 이제 서민들이 이 야당 대표가 뭐 명품 선물을 수차례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테지만요. 저는 이혜원 대표께 그래도 이혜원 대표 정도면은 보수 정당 정치인치고는 그래도 이야기 상대가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투쟁 분명히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안보 인식과 또 이 방송 장악 기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안민석 의원 아까 지적이 있었듯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그런 심정과 또 우리가 집권당 때 잘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뭐 자유한국당처럼 또 국가 안보나 또 국가의 또 국정을 걱정하는 정당이 어떻겠습니까? 자,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침에 급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 영장 기각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네. 등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두 건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양지의 그 간부로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고, 또 다른 한 부도 양지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 박모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아니, 이게, 은멸에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은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그런데 그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이 염려가 없다.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인 노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윗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증거인멸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때까지. 네.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네.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하신 오민석 부장판사가 사실 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라서 그렇고, 또 다른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그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을 이제 사실 조금 법원장들이 자신의 어떤 말을 좀 잘 듣는 사람들로 또 한다, 이런 또 논란들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이분을 이제 임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 기각으로 외곽팀, 민간인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박모 씨의 경우에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이제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예.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적인 조사,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수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흔한 범죄들도 뭔가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장이 좀 발부가 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선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수사의 편의를 좀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좀 비춰봤을 때도 좀 거리가 먼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갑자기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에도 이정현 판사님이 연결이 되면 대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급히 저희가 섭외했는데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천둥번개 시간입니다. 네. 천둥번개 시간인데 저희 PD가 이 방송만 시작되면 자기가 이 방송에 빠져가지고 천둥번개를 잊어버려요. 네. 오늘은 꼭 천둥번개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사비로 맨날 이 재산 추적을 하고 해외를 다니시니까. 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예. 네. 개인이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나온 다음에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딱 또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국세청을 가장 잘하는 분이 국세청을 해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최순실 은닉자산 프로파일링이 다 여기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예. 자랑스러우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긴 그렇고, 우리 공장장님도 그 저수지 게임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제작자라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 책 이야기는 저수지 게임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인데. 약간 이 책은, 안원구 총장님이 그동안 민간인으로 그냥 사비로 쭉 이어온, 예, 활동을 압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세청 국정원 TF처럼 국세청 TF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고 연결돼서 국세청 TF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도 지금 TF를 만들어서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라든지 또 세간의 문제가 태광시럽 같은 건. 예.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새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세청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렵잖아요. 국세청 업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전혀 내용을 어떤 게 정치적 세무조사가 일어났는지도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가지고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항에서는 우리가 국세청의 81조에 의해 가지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밝히지도 않는다는 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직접 제일 잘 아니까 내부에서 이것을 다 파헤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국세청 출신으로 구성된 TF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좀 그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안원구 원장님 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번개. 부터 지나갑니다. 자, 혹여 국세청 출신이 아닌데
TF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은 정의로운 거에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눈으로 국세청을 대해부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그 과정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이 어떤 식으로 숨겨졌는지, 은닉되었는지를, 도표도 있네요, 막. 예.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 안홍구 청장님이, 책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예. 자,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는 방법이 있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예. 책 재미 있습니까? 제 입으로는 그렇고, 저수지 게임 재미있습니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요. 네. 네. 사실 이 책과 그 영화의 목적은 똑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위를 잡자는 것이고, 예. 자, 번개 한번. 범위를 잡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TF를 구성한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 세무조사 중에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반대편을 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세무조사를 그렇습니다.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인이 연루되었던 예.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이후에 한국 정치사를 이렇게 바꿔버릴 줄 몰랐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출마 다짐 뭐랄까요 결심도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정부를 탄생시킨 첫 출발이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건의 한가운데 안홍구 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근데 그 중요도만큼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예. 지난 정권이 엄청나게 마구리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걸. 예.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한 2달 전쯤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이제 불러서 예.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그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국정감사를 앞두면은 그 각 당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증인 신청으로 그 당시에 이상득 전 그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 예.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죠. 네. 그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까지는 되지만 안홍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은 되는데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되는데 예. 안홍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안홍구가 안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다루려고 했던 게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네.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홍구 청장님이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태광 그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고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태광은 이렇게 국세청이 전방위로 나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600이 밖에 회사였고 네. 저쪽 부산도 외곽이 김해 쪽에 있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서 태광실업을 조사하라고 실제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네.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 태광실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참 안 알려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와서 그 문제를 자기가 파헤쳐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파헤칠까 의구심도 있고 그랬지만
열심히 그때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는 항상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길래 제가 응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이 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을 했고 안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상률하고 저하고 대질신문하는 네. 그 동영상을 태강 실업에 제가 하려고 했다는 네. 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지금도 유튜브에 돌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렬하게 반발을 했죠. 증인 채택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동영상이 도니까 증인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더더욱이 좋은 증인 채택은 필요 없다고. 예.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감장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갔다가 국감장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재성 의원하고 네.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 박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네.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국감장에 좀 내한테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해서 그 국감장을 올라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을 났습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이제 방호원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감을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네.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국감장 들어가려고. 국감장 그러는데. 들어가는데. 네. 그럼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피감 기관에서 네. 감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피감 기관은 국세청이죠. 국세청이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본인이 평생 일한 국세청. 그렇습니다. 그 너무 참담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옵니다 하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끄라고 감을 치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꺼졌죠. 국세청에서 꺼지고 나니까 꺼버렸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국세청 직원들이 계단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계단을 다 막아선 거예요. 전 직원들을 안 오는 동원해서. 거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제가 못 들어간 거는 당연하지만 네.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못하게 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피감기관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안원구 막자고 국회의원들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은 거죠. 근데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막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 장면들이 그 당시에 그 국감장이니까 기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기자들이 다 내려와서 다 촬영을 하고 다 찍었죠. 대단한 특종인데. 예, 엄청난 특종인데 기사화된 적이 한 줄도 없은 거예요. 이게 저는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 감사로 온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4명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있을 수 없어서 그거 자체가 대단한 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원구청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못 막으니까 국회의원은 통과시킬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갔는데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그 적나라한 현장을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 찍었잖아요. 다 찍었죠. 기사가 한 줄도 안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 기사가 한 줄도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이 뭐 항의를 했는데 기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기사가 안 돼요. 기사를 막아버렸어요, 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그걸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방송에 나와서. 정말 국감장에 올려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국감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위에서 거꾸로 이제 밀고 내려왔죠. 네. 그 스크럼을 짠 국세청 직원들을 해치고 그래서 통로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당 의원들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았죠. 그 내용도 빠졌어요. 예. 그렇게 맡고 싶었던 분이에요. 안원구 청장님이. 왜냐면 안원구 청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첫 출발이 뭔가, 그 사건의 출발 현장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예.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으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연결될까 봐
안홍근 청장님이 국회에 등장하든 어디 등장하든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야, 그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참, 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참 그 당시에 언론들이 한 수십 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 국감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언론사도 역시 이제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역시 여기도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세청 단독으로는 이런 판단을 못 해요. 국세청이 뭐라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몇 명이 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데 그걸 막습니까? 국세청의 기업이 도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위에서 국세청한테 시켰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국세청이 어떻게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그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막았잖아요. 예. 막내 성공했고 이거 지금 5년 지나가지고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아냈어요. 예, 실제로. 당시 언론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제 세금 관련을 막 국세청이 파면 언론도 이제 걸릴 게 많다. 언론사도 이제 세무조사를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 국세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이제 언론사를 가서 이제 뭐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국세청 안에 각 그 정해진 언론사 담당이 있어요. 그 담당들을 뭐 담당 국장들이 보통 이렇게 가서 그 언론사 사주 내지는 경영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경영진들은 기자라든지 이 뉴스의 그 편집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기사가 빠지곤 하는데 여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누군가 어딘가에 구석에 썼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포털에 노출이 안 되고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기사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네. 대서특필돼서 포털의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렸어야 될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다 밀쳐냈으니까요. 예, 그건 정말 대서특필돼야 될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인데 그 밀어낸 이유가 안원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을 사십시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자, 번개가 안 나오네요. 또 저희 PD가 턱을 개고 혼자 빠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방송에 나오셔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실제로 막아졌고, 기사도 막아졌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막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는 게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요. 그때 뉴스 공장이 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정치적 세무조사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네.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넘어가니까 또 그 뒤에 계속 자행이 된 거죠. 성공하니까요. 예.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일어났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것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의혹이 짙다. 예.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지만, 그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말 나온 김에, 이 사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시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뭐 토속촌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뭐 제피로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그 이후에도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 그때는 때. 명백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거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세계일보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정윤회 문건 사건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무조사가 예상이 됐는데 그 뒤에 허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정치적 세무조사의 그 의심을 충분히 입을 하는 막게 거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그 정치적 세무조사라면은 세무조사를 그 선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 뒤의 결과 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우리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 예. 편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들 말들 해갖고 오히려 검찰은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논란이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오긴 와요. 예. 근데 국세청은 조용히 사라지니까요. 국세청은 개별 기업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 81조를 정가의 보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리고 거거든요. 정권이 국세청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과거에 많이 이용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고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산증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산증인이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가 전문가의 눈에 보기에는 있었다. 분명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다. 예. 그거 사례 좀 해보죠. 저희도. 예. 예. 자,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저는 몰랐는데 국세청 TF도 구성이 돼서 출범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안홍근 청장님 하실 일이 많겠죠. 사실 그 외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는 뭐 문제없이 뭐 있겠죠. 그죠? 다 맞춰놨죠. 예, 맞춰놨겠죠. 그런데 그 이유도 다 달아놨죠. 예, 정상적인 이유처럼 보이게. 예,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라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에 없던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 누구든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세청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군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자각과 자성이 없으면은 절대 밝힐 수 없는 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스로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국세청 출신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게 나다! 그리고 책도 사라! 국세청은 정해놓은 거야.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결론은 책을 사라. 제가 그동안 죄송했거든요, 실제. 저희 출연도 얼마 안 되는데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많이 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홍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안이 위급하다 보니까 까칠하신 분, 이렇게 긴급한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예. 저렇게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하면 잘 안 응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위급하니까. 예. 네. 북한이 이제 6차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도 2번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그 국무위원장이 금년 중으로 수소탄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거는 완전한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저희 그 융합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분열시키다가 이제 융합을 하면 그만큼 폭발력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자탄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건데, 근데 이제 작년 1월달하고 9월달 그 실험이, 4차, 5차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실험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수소탄 그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중에 완성된 수소탄 실험을 또 한번 하지 않겠는가. 걱정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요? 네, 북한에. 이제 수소탄이라는 게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거기 때문에,殺傷力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미국과 1대1로 수교하고 평화협정체결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라고 지금 밖에서 자꾸 얕잡아 보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과감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쉬운 말로 미국과 애들 말로 맞짱 뜨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누가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위상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죠. 그리고 또 미국한테는 1대1로 상대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미국과 1대1로 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석은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위터입니다. 이거 공식 성명은 아니고 이거는 즉흥적으로 트위터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미국 내에서 비판이 많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또 보수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없어요. 그건.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군사 옵션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3차 대전. 남북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은 각자 패싸움이 돼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전쟁을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특히 6.25 때고는 북한이 쉽게 생각을 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그것이 미중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미국이 먼저 그런 일을 벌이기는 지금 중국의 힘이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힘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벌립니다. 북한 때리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번진다는 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 옵션 못 써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이 대북 군사 옵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위치에 있는 언론사들이 어딥니까? 시내에 있잖아요. 서울 시내. 예,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왜 그래? 참네. 그리고 그렇게 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군사 옵션을 쓸 것 같이 겁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써버리면 이거는 한반도는 그동안에 북한은 크게 일종의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소리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무책임하죠. 여기 지금 수백만 죽는 건데 자기 안 죽을 줄 알고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니까 긴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자기네들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더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또 언론이 헐짓입니까, 그게? 네, 저한테 화나 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 인식은 알겠고요, 장관님의. 네.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은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는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무슨 남북 대화로 가자고 나설 수는 없어요. 네. 뭐 트럼프도 북한은 대화로 안 통하는 상대다. 뭐 그러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얘기까지만 하지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또 안 합니다. 예.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건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당분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줘야 돼요. 예. 그러나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나오면서 ICBM이 말입니다. 12,000km가 나오면서 동시에 대기권 진입을 해도 불타지 않는 그런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 네. 만약 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나가게 돼 있어요. 회담에. 예.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미국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미국을 더 부추길 텐데 트럼프를. 아베는 트럼프의 그 과격한 또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자기네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당신네 지금 미국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협상으로 갈 걸 우리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 군사적 옵션 못 쓰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국 간의 물밑 접촉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국 협상에 곧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좀 해주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네.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자신들의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이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미국 수교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이죠. 체제 보장은. 네. 그걸 이제 해달라는 건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은 우리 여기 1대1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줄 바에는 지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막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였다면 그게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한국에서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제는 대화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인데 이제 하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과연 미국 정부가 대화에 쉽게 나서겠는가. 물론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전은 말 다르고 오후는 말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화염과 분노 얘기를 쏟아내놓고 오후에는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22일 날은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 한결같이 그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성 발언을 해도 항상 외교적인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죠. 실제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무부 라인과 그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다면 결국 그들이 먼저 입장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돌아서 가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불가측성이 높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결국 대화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자 하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고 그게 우리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도로 너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어. 이런 조건만 갖추고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은 뭐 평화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북측의 요구를 또 들어줄 수도 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교 국방 라인은 근데 일관되게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외교 국방 라인으로 대통령을 좀 압박하자, 미국 대통령. 설득해야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는 뭐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좀 쓰리쿠션으로 들어갑시다. 쓰리쿠션으로. 알겠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사실은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중국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역할로. 네네. 중국 책임론. 그리고 중국이 제재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회담장에 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메시지가 바로 9월 3일 날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배경이 됩니다. 뭐냐면 9월 3일이면 중국에서 어딥니까? 중국에서 지금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네네. 인도,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소위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덩치들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종의 군사 대국들이 모인 그 회의인데 군사 대국들이 모인 회의에서 그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명절날 이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중국의 명절날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는 우리 중국만 안 듣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중국한테 뭐 위탁해가지고 우리를 회담으로 끌어내라? 너희들이 직접 나와. 그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9월 3일날 쏘았다는 날짜를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지난 29일날은 그게 국칠이었어요. 네. 105년 전에? 102년 전? 105년? 102년 전에? 105년 전이구나. 100년 전이야. 100여 년 전으로 하죠, 예. 100여 년 전. 나도 가끔 틀려야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9월 9일에 했죠. 핵실험을 일부러 맞춰서. 자기네 명절날이고. 또 네. 이번에 또, IRBM 쏜 거는 8월 29일에 했지만 또 7월 4일날 쏘지 않았어요? 예. 7월 4일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네네. 일부러 맞춰서. 2006년에도 미사일 쏠 때 7월 4일날 쏘았고, 그리고 석 달 후인 10월 9일날,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네 명절, 남의 명절, 뭐 이런 날을 골라가면서 이제 쏘지만, 특히 이번에 9월 3일날 쏜 것은 9월 9일날 쏠 걸로 예상했는데, 9월 9일, 3일날로 땡긴 건 중국? 우리 그렇게 중국 무서워하지 않아. 중국한테 뭐 압력 넣어가지고 우리 끌어 나오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통해. 하는 메시지로 지금 9월 3일날, 핵실험을 했다고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하기 직전에 쏘았다.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그거는 뭐. 그까지는 아닙니까? 오히려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브릭스 가기 전에. 예.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CNN이나 NHK 같은데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미국과 중국은 만나가지고, 회의는 벌써 아직 안 끝났나요?
미국과 중국은 좀 유엔 제재 결의안에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대화를 본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둘이서 배짱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해운 대표께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당이 뭐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해운 대표가 그 대표적인 장악론자고 통합 반대론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쨌든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운 대표가 아무리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자강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일 대표 자리 낳는다고 해서 바로 바른정당이 뭐 발언은 안 돼도 높아지는 건 한국당하고 아니냐. 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저는 그럼 나머지 19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19분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은 딱 반반이거든요. 자강론을 주장하는 이해원 대표 중심에 한 10분 정도가 계시고 나머지 10분은 원내대표 중심의 통합론자가 합치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해원 대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강론의 큰 언덕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통합할 때가 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좀 정체성이 두 당이 서로가 달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부정을 하고 바른정당은 보수의 세기를 찾자고 하는 이 철학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이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이 또 다시 뭉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명분이 지금 없는 이제 것이죠.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보수가 대통합하는 걸 저런 방식으로 참 구구절절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이 보수가 대통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걸 지금 안민석 의원은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되는 안민석 겁니까? 의원이 네. 체질적으로 저분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잘못되고 또 뭐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감하게 비판하는 분이지 저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옹호하면서 이런 분 아니에요. 아무튼 이해운 이 건으로 이제 서민들이 이 야당 대표가 뭐 명품 선물을 수차례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테지만요. 저는 이해운 대표께 그래도 이해운 대표 정도면은 보수정당 정치인 치고는 그래도 이야기 상대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투쟁 분명히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안보 인식과 또 이 방송 장악 기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안민석 의원 아까 지적이 있었듯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그런 심정과 또 우리가 집권당 때 잘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뭐 자유한국당처럼 또 국가 안보나 또 국가의 또 국정을 걱정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침에 급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 영장 기각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네. 등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두 건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양지의 그 간부로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고 또 다른 한 부도 양지의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 박모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아니, 이게, 은멸에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은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그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이 염려가 없다.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인 노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소감독관이 조사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면은 지명수배 때리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선가 잡혀와요.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때 그 사람들 이 체불임금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천몇백 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 안민석 의원님 뭐 하십니까? 워낙 죽으세요. 워낙 해명이 길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워낙 해명이 긴 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MBC 사장 지키는 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앞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대안을 찾고 이제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김장겸 지키기 이런 걸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 과거에 노조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라도 KBS, MBC 노조원들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게 통큰 정치고. 응? 야당이 이 노조의 파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뛰쳐나가는 거, 이건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오히려 저희들이 파업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파업, 지지, 야당은 반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번 장애투쟁에 나선 것이 비단 방송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이 정권의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또 장애투쟁이라는 충격요법을 거기에 엎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 다 주장은 좋으신데. 김호중 공장장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이야기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6차 핵실험은 오히려 6차 핵실험이 나니까 보이콧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할 줄은 모르셔가지고, 예. 오히려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이 좀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 이 자체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김장겸, 고대영 KBS 사장, MBC 사장 김장겸 이 두 분하고 자한당하고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장이 무너지면은 자한당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핵 실험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용어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본 겁니다. 또 내일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는 대통령 붙잡고 기습적으로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대통령께서는 푸틴 만나기 위한 그 전략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붙잡고서 왜 안 만나주냐고 그렇게 또 생떼를 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수일 내로 반드시 국회로 복귀합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져 버렸는데요. 당황스럽게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좀 앞뒤를 보고 정치하세요. 전략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자충우동식의 정치하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내가 상대가 워낙 못해서 방송 상대가 중이지만은 실점을 해버려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상대가 좀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경기할 맛이 나는데 상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이 아무리 자충 운동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아니, 여기 아무리 국회가 아니지만은 발언 순서를 지키세요. 예?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 안 했죠. 아, 이 시나리오 멘트를 안 겹치게 하자는 이 거군요. 끼어들기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 하고 싶어 하시면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 개입하지만 안 했다면은 MBC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입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말씀이 틀려요. 언론 자유를 침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수 정권하고 틀려요. 이호성 방통위 위원장이 MBC 사장은 정권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방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이게 개입 아니고 뭡니까? 뉴스공장 첫 시작과 함께 온 코너입니다. 네.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아니, 사드나 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오산 비행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에는 오산 비행장이 없습니다. 오산 비행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의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가 인사는 없나요, 오늘? 저는 뭐 항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하시니까 또 뭔가 하실 줄 알았죠. 자, 두 분이 오늘은 싸우지 말자고 두 분이 뭐 시나리오를 짜오셨다고. 누가 또 그런 또 네. 은밀한 이야기를 총수에게 전해줬어요? 네, 방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자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네. 참 말을 그렇게 못하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준비해 오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진중하게 사선 의원과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거였나요? 지금 제 아내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감시. 예. 아시죠? 예, 상황에 따라 바로 지난주에 올라오시려고. 제가 김성태 의원님을 너무 좀 몰아붙여서 예. 제 아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김성태 의원께 너무 밀어붙이지 말은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고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래요. 그럴 그래서 때도 있다는 거죠. 종종 제 아내에게 지적을 당해왔는데 지난주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재밌었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오산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 집사람이 주무시다 말고 제 아내가 주무시다 말고 후다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뭐 이 방송에서 나를 디스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나는 그때마다 또 다음 방송 일주일까지 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이제 집권당의 중차대한 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이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해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 정도야 디스 당한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죠.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아, 그게 핵미사일.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아,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그럼 근데-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니, 근데 한 가지만- 그래서 의원님, 한 가지만-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근데 있어요. 김상조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아,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가 핵을 쏘고 안 가군요.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이런 행위들이 언론인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차례 발언한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난 이제 저희들의 언론 자유의 의지를 믿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정권이 개입했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그럼 청와대가 시킨 겁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없었던 일을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식의 안민석 의원님 이제 우거지가 발언 다 하셨죠? 우거지라고 그래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정권이나 우거지 정치하지 마세요. 정권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다녔어요. 청와대는 또 한술 더 떠서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사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KBS, MBC 사장 퇴진하라 입장 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안민석 의원은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됩니다. 다만 그 갈등이 2012년 때처럼 그때 MBC 노조가 170이 파업할 때처럼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입맛에 안 맞는 사장 찍어내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으면은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통제하고 언론 장악이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 촛불 그런 촛불 민심을 갖다가 제대로 방송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MBC나 KBS 같은 경우는 그 노조원들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회사 잘 감시하고 공정 방송이 이루어지지 할 때는 노조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경영진 교체의 문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걸 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나서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예. MBC 김장겸 지키기가 예. 북핵 안보 위협보다 더 중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참 정말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대단히 감동합니다. 드디어 안민석 의원 입에서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가안보보다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셔서 저희랑 머리 맞대고 이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가자고요.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괜히 조선들 앞에서 선창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사드 임시 재배치 결정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 많은데 이제 국가안보 앞에 이 사드 배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략 그런 군 자산 우리 한국에 배치하고 전략 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도 우리 여야가 이거는 당락 떠나가지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합시다. 그럼 언제 대답할 들어오시는 수 겁니까, 이제? 예? 자유한국당은 언제 국회로 돌아오나요? 저는 머지않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아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저 동네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간다, 뭐 그런 일정 조절도 못 하고 있고요. 아니, 장애투쟁을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드맵. 국회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연설까지도 안 할 그런 정도였으면 그 다음 수순은 의원들이 저 텐트 치고 농성하고 또 몇몇 분들은 머리도 삭발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복귀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쫙 있어야 되는데 네. 저 동네는 그냥 막 치르는 거예요. 뭐 막 내일 대통령 러시아 가시는데 청와대 막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그러고 안 만나주니까 또 뭐 거기서 과음 지르고 나오고 이게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을. 그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당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데 안민석 이런 식이면은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파견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그 허리 말하는 그때는 또 야당 탄압이라는 또 뭐 내용까지도 반드시 앞에 세우고 그렇게 가열찬 장애투쟁과 예. 대정부 투쟁한 거 그런 걸 좀 저희들한테 거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좀. 지금 이제 이현 대표가 사퇴 수순인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뭐 저는 뭐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네. 북에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음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아니, 선창. 그거 정말 지금 안 목소리 좋으시니까.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 해안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린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재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적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 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노사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큰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평화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의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YTN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사 문제로서 비롯된 이런 갈등 소지를 특히 사측이 막 이런 징계 해고다 뭐 이런 불이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입장을 저는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 말씀은 지금 MBC, KBS 파업 지지한다는 지지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노사 문제는 그 사업장 내의 노사 문제로 노사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할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MBC 노조 2012년 파업 때 내가 그때는 노조 지지했어요. 왜?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한마디로 그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그런 뭐 문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인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자유성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져가면 이건 노사 문제로 비약되고 결국은 분규 발생한다. 그래서 170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도 회사가 그런 과도한 인사징계 조치 못하게 막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나는 여기 개입했으면은 이 문제에 개입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어떻게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명식인 노동문제 전문가인데 조그마한 사업장이고 큰 사업장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